MK 울트라는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파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미국 정부 기관이 수행한 것 중 가장 극단적인 인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MK 울트라 보고된 바에 따르면 CIA의 비밀스러운 정신조작 및 영향력 행사 프로그램은 충격적인 의회 청문회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잭 루비와 찰스 맨슨이 잠재적 자산으로 활용된 것부터 살인 은폐 의혹, 3살배기 소녀의 죽음,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암살 시도와 찰리 커크 암살 시도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증언에서 핵심 순간들을 분석하고 모든 것을 맥락 속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로앤크라임이 제공하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사이드바나 로앤크라임에서 사건을 다룰 때마다 항상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전개되는 사건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모든 클립을 만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있고 어떤 식으로든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면 저희는 오퍼스 클립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AI 편집기는 모든 기능이 통합되어 어떤 플랫폼에서도 쉽게 영상 편집과 업로드가 가능하며 오퍼스 클립은 AI로 자동 브로도 만듭니다. 영상 구도와 오디오를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정말 쉽습니다. 오프스덤 프로 host.waba에 방문해보세요. 회원가입 후 영상 업로드만 하면 몇 분 만에 틱톡, 쇼츠, 릴스용 완벽하게 편집된 클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퍼스 클립은 진정한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오퍼스 클립 같은 도구로 프로듀서들이 바이럴 법정 소식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유와 전문가 수준 편집이 가능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opus.pro/la, opus.pro/board에서 일주일 무료 체험 후 50%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이 사이드바는 저희가 평소 다루는 것과 다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매일같이 국회의사당에서 CIA가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마인드 컨트롤과 범죄 행위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제는 하원 감독 및 정부 개혁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 제목은 마인드 컨트롤과 책임, CIA의 MK 울트라 프로젝트의 진실 밝히기였습니다. 이제 증언의 세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그 증언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많이 들려드릴 예정이지만 먼저 공개 기록과 보도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국가안보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CIA는 약물과 최면, 고립, 감각 박탈을 이용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여러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블루버드, 아티초크, 그리고 MK 울트라와 같은 암호명을 가진 프로젝트들입니다. MK 울트라 프로젝트는 1953년 앨런 덜레스가 중앙정보국 국장이 된 후 승인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시드니 고틀리브입니다. 시드니 고틀리브는 MK 울트라의 사실상 주 설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립기록보관소에 따르면 MK 울트라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문서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1951년에 있었던 CIA와 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 간의 정신통제 연구에 관한 회의 메모나 1956년에 고틀리브가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있습니다. 이 메모에는 애틀랜타의 연방 수감자들과 일반 지원자들에게 대량의 LSD-25를 투여했을 때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1977년에 당시 CIA 국장이었던 스탠필드 터너는 기관이 80개 기관에서 인간 행동 통제에 관한 연구를 비밀리에 지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들은 대학과 대학교뿐만 아니라 연방기관, 병원, 제약회사에서도 운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MK 울트라 프로젝트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게 바로 의혹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질과 방법이 투여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점입니다. 브리테니커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주로 1953년부터 1964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주장된 목표는 누군가의 기억을 지우고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 목표, 목적은 모두 냉전 시기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브리테니커 MK 울트라 기원 기사에 따르면 앨런 덜레스는 소련이 이미 정신통제 기술을 개발했다고 믿어 이에 대응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정교한 작전 중 하나가 바로 미드나이트 클라이맥스 작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history.com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55년에 전직 연방 마약국 요원이었던 사람이 CIA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보이며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침실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고용되어 남성들을 이 방으로 유인했습니다.
남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LSD를 투여받았고 그런 다음 양면거울 너머에서 관찰당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단순히 약물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관음증 때문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1973년에 고틀리브와 당시 CIA 국장 리처드 헬름스가 MK울트라의 대부분의 원본 기록을 파기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리테니카에 따르면 고틀리브 자신이 7상자의 문서를 직접 파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일부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며 CIA 재정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법 FOIA 요청을 통해 MK울트라와 관련된 추가 파일들이 잘못 라벨링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적인 전체 개요입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곧들의 증인들의 증언과 주장되는 합배, 찰스 맨슨, 잭 루비, 프랭크 호이슨의 기이한 죽음 등 구체적 내용을 다루기 전에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부가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까요? 흥미로운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MK울트라가 무엇인지 혹은 CIA가 무엇을 했다고 비난받고 있는지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은 개회 발언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연방 기밀 해제 태스크포스에서입니다. 위원장은 안나 파울리나 루나, 플로리다 대표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투명성과 답을 얻는 것에 관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민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자격이 있다는 것과 영향을 받았거나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프로젝트 MK울트라는 정책 실패나 통제 불능이 된 과도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시민, 죄수, 병원 환자, 참전 용사, 평범한 사람들에게 LSD를 투여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동의나 인지 없이 전기 충격, 최면, 감각 차단, 심리적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이 일은 미국 땅에서 20년 동안 계속되었고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자금이 지원되었으며 미국 정보기관 최고위층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이를 운영했던 남성들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서지 않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파기했습니다. 이 타스크포스가 검토한 문서들은 명확합니다. 1973년 1월 CIA 국장 리처드 헬름스는 퇴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MK울트라 기록의 파기를 명령했습니다. CIA 공식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MK울트라 파일들은 헬럼스 국장님의 퇴임 직전에 그의 명령으로 파기되었습니다. 내부 기록에 따르면 헬럼스 국장님이 고틀리브 박사에게 전화해 약물 연구 및 관련 활동 파일을 모두 파기하라고 지시한 것이 확인됩니다. 고틀리브 박사님은 4명을 모아 하루 종일 152개의 파일을 찍고 태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고틀리브 박사는 은퇴 전 비서에게 개인 서류 파기를 지시했습니다. CIA 기록센터의 책임자가 서면으로 파기 행위에 항의했지만 그의 의견은 묵살당했습니다. 그것은 사법 방해이자 연방 기록 불법 파기 범죄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에 대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증인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중 한 명은 스티븐 킨저 박사였으며 그는 브라운 대학교 국제 및 공공정책 분야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독살자 시드니 고틀리브와 CIA의 마인드 컨트롤 추적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프로그램의 보고된 목적과 그것이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몇몇 활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는 MK울트라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시드니 고틀리브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1951년 CIA는 고틀리브에게 MK울트라 프로그램 시작을 지시했습니다. 고틀리브는 누군가의 뇌에 새로운 정신을 심는 방법을 찾으려면 먼저 그 안에 이미 존재하는 정신을 파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것들은 의학적 고문에 해당합니다. 이 실험들은 미국, 유럽, 아시아, 심지어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교도소, 진료소 그리고 안전가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MK울트라 요원들은 외국, 특히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미국이 점령한 국가로 여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현지 CIA 지부에 소모품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인간들이었습니다.
고틀리브는 미국 정부로부터 사실상 살인 허가증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MK 울트라의 희생자 수나 실험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살인 허가증 덕분에 고틀리브는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70년대 MK 울트라에 대한 일부 정보가 유출되었지만 CIA 고위 간부들은 고틀리브가 감독 없이 활동하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틀리브의 과도한 행동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CIA가 MK 울트라에서의 조직적 역할을 부인하고 이를 한 사람의 사디즘이나 과도한 열정의 산물로 잘못 묘사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에 많은 연구와 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듣고 계신 것은 킨저 박사의 의견입니다. 이 자리에서 닥터 킨저와 다른 증인의 모든 세부 사항과 주장을 일일이 사실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께 그대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맥락에 맞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지만 여러분께도 직접 들으시고 스스로 조사해 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보고된 남용 사례에 대해 논의할 때 닥터 킨저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날의 또 다른 증인이자 탐사 저널리스트인 톰 오닐의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카오스, 찰스 맨슨, CIA 그리고 60년대의 비밀 역사의 저자입니다. MK 울트라 프로그램에서 가장 심각한 남용 사례는 무엇인가요? 일단 예를 들어서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는 한 가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켄터키주 렉신트로턴에 있는 연방교도소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수감자들 한 그룹이 분리되어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프로토콜에 따르면 그들은 매일 77일 동안 LSD를 2배, 3배, 4배의 용량으로 투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 살아남았나요?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책을 쓴 후에도 계속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무엇이 투여됐는지 알았을까요? 혹시 미쳐간다고 느꼈을까요? 그들이 제 생각에는 혹시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죄수들이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다면 실험 대상이 된 사람들의 평균 연령대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들이 어린아이였나요? 아니면 중년이었나요? 아니면 청소년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16세, 17세, 18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연구가 있었고 문제아들을 위한 시설 학교에서도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 DC 소년 직업학교에서도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비밀 실험에 관해서라면 독일과 나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페이퍼 클립 작전이라고 불리는 작전이 있는데 미국이 독일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모집해서 미국으로 데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페이퍼클립 작전으로 1,600명 넘는 독일 과학자들이 미국 정부로 들어왔고 그 중에는 강제 수용소에서 인간 실험을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CIA와 군은 그들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집했습니다. 연구에서 페이퍼클립 과학자들과 MK 울트라의 실험 프로토콜 개발 사이에 직접적인 문서가 있었나요? 특히 메스칼린 최면, 감각 차단 등 다오에서 기록된 기술들과의 연관 문서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입니다. 쿨트 블로멘은 나치 정부의 생물학 무기 개발 책임자였는데 그는 CIA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치 군대의 군 의총감이었던 발터 슈라이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연구할 때 저는 CIA의 첫 번째 비밀 감옥, 즉 블랙 사이트일지도 모르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독일의 멋진 샬레입니다. 현재 소유주가 저를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이곳이 MK 울트라 요원들이 나치와 함께 일하면서 끔찍한 실험을 했던 감방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실험들은 사실 몇 년 전 그 나치들이 했던 실험의 연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 아래에서 말이죠. 시간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 실험들은 뉴른베르크 재판 이후에 일어난 거죠?
맞아요. 그러면 CIA도 이게 인류에 대한 범죄임을 알고 있었겠네요. 저는 MK 울트라나 CIA 사무실 벽에 닐른베르크 원칙이 게시된 에피소드를 찾아봤지만 그 닐른베르크 원칙이 참고되었다는 흔적조차 지켜졌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루나가 독일 정부에 연락할 거라고 했어요. 찰스 맨슨, 잭 루비. 그래서 질문이 생겼죠. 그들이 MK 울트라 실험 대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보 자산이었을까요? 찰스 맨슨부터 시작해보죠. 그가 바로 추종자들에게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게 한 컬트 지도자였잖아요. 1969년 여름 찰스 맨슨이라는 컬트 지도자의 명령을 받은 4명의 젊은이들이 영화 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해했죠. 그 중에는 임신 8개월 반이었던 그의 아내이자 배우인 쉐런 테이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살인범들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날 밤 맨슨의 추종자들은 같은 끔찍한 방식으로 또 다른 부부를 살해했습니다. 맨슨은 거의 글도 모르는 전과자였는데 어떻게 평범한 젊은이들에게 단지 자신의 말 한마디로 아무 이유 없이 낯선 사람들을 살해하도록 설득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루이스 졸리온 웨스트 박사, 친구들에게는 졸리라고 불리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 박사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과 의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 맨슨 취재가 웨스트 박사에게로 이어진 긴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967년에 맨슨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컬트 리더로 변모했을 때 저는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클리닉에서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곳은 웨스트 박사가 근처에서 진행하던 연구 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삼은 곳이었습니다. 웨스트 박사에 대한 의혹에 흥미를 갖게 된 후 저는 그가 1999년에 사망한 뒤 그의 마지막 학문적 소속이었던 UCLA가 그의 문서들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 200개 넘는 상자를 뒤진 끝에 저는 웨스트 박사와 MK 울트라 설계자 시드니 고틀리브 박사 사이의 서신을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제가 입증할 수 있었던 것은 1967년 맨슨이 연방교도소에서 출소한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는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베이 지역으로 갔으며 즉시 연방 가석방 담당관의 감독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연방 가석방 감당관은 맨슨이 추종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마약을 주고 그들을 지배하며 그들을 거의 복종하는 로봇처럼 만들어서 맨슨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로저 스미스라는 가석방 담당관의 감시 아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또한 졸리 웨스트가 피실험자를 모집하기 위해 자신의 연구를 시작한 바로 그 클리닉에서 약물 연구도 하고 있었습니다. 1969년 찰스 맨슨이 결국 자신이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살인을 지시할 때까지 그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범죄로 여러 차례 체포되었습니다. 오늘은 찰스 맨슨이 MK 울트라를 통해 자산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본 바로는 맨슨이 저지른 일이 연방정부의 작전과 관련이 있거나 그로 인해 발생했다는 검증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리 하비 오스왈드를 죽인 잭 루비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영화감독 에롤 모리스가 탐구했는데 그는 정신과 의사 루이스 졸리 웨스트에 관한 영화도 제작한 인물입니다. 바로 이 의사죠. 그리고 주장에 따르면 웨스트 박사가 잭 루비를 정신과적으로 검사하고 그를 정신 이상자로 판정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닐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잭 루비 제 생각에는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워런 위원회 조사를 담당했던 사람은 전 CIA 국장인 앨런 덜레스였는데 그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해임될 때까지 MK 울트라를 승인하고 운영했던 인물입니다. CIA와 워런 위원회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위원회와의 연락을 담당했던 인물은 리처드 헬름스였고 그는 졸리 웨스트의 직접적인 상사였습니다. 그들은 웨스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웨스트가 할 수 있는 일과 돈을 주고 시킨 일,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다고 보고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에게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그 사실은 알려진 바로는 위원회에 결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웨스트가 잭 루비가 자신의 이야기를 밝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투입되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가 MK 울트라의 자산이나 산물임을 확실히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제 뉴스네이션 쇼 제시 웨버 라이브에서도 저는 은퇴한 CIA 작전 요원 릭 데라 토레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누비나 맨슨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위 자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찰리 커크 암살 시도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잖아요. 이 청문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그런 사례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인공지능 때문입니까?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정신조종입니까? 제 말은 만약 미국 정부 내에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적대적인 감시 없이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MK 울트라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과 컴퓨터로 그렇게 많이 발전한 상황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외톨이들 중 일부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의 대량 확산을 통해서 누군가가 대통령을 공격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버틀러 총격 사건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찰리 커크 총격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추측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니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라디오 전파나 컴퓨터 활동을 통해 세뇌됐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말씀드린 것 외에는 절대 추측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방법들을 수십 년 전에 개발했다는 것뿐입니다. 지금은 그 방법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발전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로 버세드 의원님이 라디오파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각각의 개인들과 군대가 더 넓은 범위를 포착하는 것을 마치 벤 다이어그램처럼 겹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파, 컴퓨터 활동, 모킹버드 작전, 그리고 진행 중인 프로그래밍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일어났던 일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 사이에서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이나 심지어 직접 에너지 무기 같은 것을 사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온유 씨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MK 울트라 초기 제안서에 명시된 목표는 집단적 전향, 즉 배중 전체를 전향시킬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까 말씀하신 프랑스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에는 모두 추측일 뿐이지만 그 당시에는 심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또한 모킹버드도 관여했습니다. 참고로 그곳은 CIA 요원이나 협력자들이 있던 곳입니다.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쓰고 기본적으로 선전물을 작성해서 CIA가 원하는 대로 대중의 생각과 신념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놀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프랭크 올슨입니다. MK 울트라 논의에서 자주 듣게 될 또 다른 이름이죠. 포드 도서관에 가면 프랭크 올슨에 대한 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서는 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프랭크 A. 올슨 박사는 생화학자로 포트 데트릭에서 육군의 민간 직원으로 근무하며 CIA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953년 11월 19일 포트 데트릭과 CIA 요원들의 정기 회의 중에 CIA 요원이 올슨 박사와 다른 그룹 구성원들이 마신 음료에 LSD를 투여했습니다. LSD를 투여받기 전에 올슨 박사는 이러한 물질을 아무것도 모르는 대상에게 실험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논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슨 박사와 다른 사람들 모두 자신들이 LSD를 투여받았다는 사실을 약 20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죽음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가 살해당했다는 이론이 나오게 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닥터 킨저가 2019년에 가디언지에 발표한 기사에서 그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합니다. 1953년 11월 28일 프랭크 올슨은 맨해튼에 있는 스테틀러 호텔
1018A호에 닫힌 창문을 뚫고 떨어져 아래 인도에 추락해 10층 높이에서 사망합니다. 전해지기로는 유일한 다른 목격자는 방에서 자고 있던 CIA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가 CIA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조정되거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올슨이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LSD 중독에 대한 주장들이 있었죠. 그는 MK울트라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의사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이 제기된 거죠. 그가 알고 경험한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 위해 살해당한 것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앞서 언급된 프랭크 올슨 사건, 그건 살인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자살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기는 그가 내부 고발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CIA에서 일했고 생물학 무기 개발에 참여했으며 미국 정부가 한국 전쟁에서 생물학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MK 울트라 실험, 치명적인 실험을 포함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서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신사 여러분, MK 울트라 프로그램을 통해 몇 명이나 사망했거나 살해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닐이 MK울트라 이야기에서 웨스트 박사에 대해 언급한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CIA와 계약했을 때 그는 렉랜드 공군기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병원의 수석 정신과 의사였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설명했던 편지를 제가 성명에서 인용한 지 1년 후였습니다. 1년 후인 1954년 7월 3일 3살 배기 여자아이가 납치되어 자갈구덩이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자동차 옆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수색대에게 기지에서 근무하는 공군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색대에게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를 구금한 군 장교들은 그가 마치 혼미한 상태나 멍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어떤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면회를 왔을 때조차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졸리 웨스트가 그의 자문 정신과 의사로서 그를 진찰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가 실제로는 만성적이고 심각한 편두통을 치료하기 위한 실험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렉랜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4년 후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3살 배기 셰리 조 호튼의 강간 및 살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공군 병사 지미 쉐이버가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된 사건입니다. 이 범죄는 톰 오닐이 더 인터셉트에 기고한 글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들으셨다시피 웨스트 박사는 당시 렉랜드 공군기지에서 정신과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쉐이버는 폭력 전과도 없고 범죄 이력도 전혀 없는 공군 병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쉐이버는 기억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트 박사는 이 기사에서 쉐이버에게 진실 혈청을 투여하고 깊은 최면 상태에 빠뜨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쉐이버가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재판에서 그 자백을 번복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터셉트 기사에 따르면 쉐이버 관련 파일이 사라졌고 그가 CIA의 LSD 프로그램 대상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신자가 강조했듯이 다른 병원이나 기관에서 추가 파일을 찾으려는 시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또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들어보시죠. 알려지지 않은 문서를 찾는 것 외에도 이 위원회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에 대한 가림 처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MK 울트라에 관한 문서들 중에는 상당 부분이 가려진 채로 남아있는 방대한 양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지 20년밖에 안 돼요. 세부 공개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로 정당화됐습니다.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논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가 우리가 가진 문서의 모든 빈칸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제 말은 보세요. 그 주장은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보세요. 의회는 결코 전체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history.com에 따르면 1977년 MK울트라 관련 의회 청문회가 있었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전직 CIA 요원들을 불러들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세부 사항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다르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 재정 기록에서 나온 파일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UFO, 존 F 케네디, 마틴 루터 킹, 에프스타인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전까지 비밀이었던 이야기들과 대화들의 베일을 벗기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이드바에서는 배우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또한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해주시고 뉴스네이션의 제 프로그램인 제시 웨버 라이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시간 밤 11시에 시청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